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의 이해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SK에너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강의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SK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SK에너지의 사업 분야인 정유산업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SK에너지가 어떻게 정유공장의 사업 계획을 세웠고 울산 정유공장을 건설했는지를 강의합니다. SK에너지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 제품을 만드는 정유회사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인 SK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대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하고 관련 석유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석유 제품을 만드는 정유 사업은 화학공업으로 분류됩니다. SK에너지의 전신은 대한석유공사였습니다. 외국 회사의 투자로 시작한 대한석유공사는 SK그룹에 인수되었고 SK그룹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SK는 사업 분야의 확장에 따라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SK그룹은 2023년을 기준으로 SK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주 사업 목적으로 삼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기업 집단의 지배회사를 의미합니다. 본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회사는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인데 설립 당시에는 대한석유공사였고 현재는 SK를 지주회사로 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계열사입니다. SK그룹은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SK의 주요 계열사는 에너지, 화학 부문, 이동통신 부분, 반도체 부문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SK그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선경직물 주식회사입니다. SK는 직물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직물회사로 시작한 SK는 1980년 정부가 민영화를 진행한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여 에너지, 화학 분야로 주력 업종을 확장합니다. 1994년에는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여 통신 분야도 주력 업종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3개의 회사가 이동통신을 과점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세계 회사 중 하나입니다. SK그룹은 2012년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 분야를 주력 업종으로 편입합니다. 반도체인 D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과점을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주 강의에서는 정유산업의 시작인 대한석유공사와 SK에너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 강의에서는 SK그룹이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만들어진 기업 집단인 SK그룹으로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지주회사인 SK와 에너지 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SK이노베이션은 상장되어 있지만 정유사업을 담당하는 SK에너지는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액과 순위 등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대한석유공사 또는 SK에너지 아니면 그룹 전체로
SK그룹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SK에너지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2019년 49만 3,069억 원, 2020년 34만 5,499억 원, 2021년 46만 8,429억 원, 그리고 2022년 79만 569억 원입니다. 이러한 매출액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는 SK그룹에서 에너지 및 화학 관련 사업 분야의 매출액입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K라는 지주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SK의 매출액은 2019년 97만 8,115억 원, 2020년 80만 8,188억 원, 2021년 98만 3,250억 원, 그리고 2022년 134만 2,898억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SK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SK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관리하는 지주 사업 및 IT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사업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C, SK바이오팜, SK렌트카, 인크로스 등 총 575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575라는 숫자는 계속 변화할 수 있으니 많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의 실적이 포함되고 별도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인 SK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은 2019년 32,455억 원, 2020년 34,740억 원, 2021년 27,495억 원, 그리고 2022년 29,400억 원 등입니다. 이는 SK는 지주사업 및 IT 서비스 등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22년에는 29,400원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 연결 매출액 134만 2,898억 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SK의 이노베이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유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인 SK에너지가 매출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매출액은 2017년 16만 3,873억 원, 2018년 35만 2억 원, 2019년 32만 4,422억 원, 2020년 20만 1,598억 원, 2021년 26만 6,685억 원입니다. 다만 SK에너지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주식을 100% 모두 가지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2022년 SK이노베이션의 분야별 매출액을 보면 78만 569억 원의 전체 매출액 중 석유 사업이 52만 5,817억 원으로 가장 크고 화학 사업은 11만 269억 원, 윤활유 사업 4만 9,815억 원, 석유 개발 사업 15,264억 원, 배터리 사업 76,177억 원, 소재 사업이 2,351억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체 매출액이 2021년
46만 8,429억 원, 2022년 79만 569억 원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에는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의 국제 정세로 인한 매출액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SK에너지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는 정부가 울산에 정유공장을 만들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정부는 울산에 정유공장을 지으면서 외국계 정유회사인 걸프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정유사업은 경제가 성장하며 계속 확장되었고 1980년 대한석유공사는 민영화되어 SK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직물회사로 시작한 SK의 매출액 중 상당액을 정유회사인 SK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의 매출액에는 이동통신 분야와 반도체 분야 또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역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며 직물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매출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SK의 확장에 따른 복잡한 기업 구조를 보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SK에너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지, 에너지, 화학 분야를 총괄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고 이후에 사업 조정을 통해 대기업을 구성하고 지주회사가 된 SK를 중심기업으로 보아야 할지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5주차에서 강의할 주요 내용은 대한석유공사와 이를 인수한 SK에너지입니다. SK에너지가 SK이노베이션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또 SK그룹이라는 대기업군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기업 환경 변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비중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계열사의 변화는 다음 6주차에서 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석유공사의 설립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일으켜낸 지금의 한국과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경제성장 과정에 있었던 당시의 한국과 한국 기업이 차관을 빌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울산에 정유공장 건설을 계획했던 1960년대 초는 한국의 경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지을 때 설명했던 것처럼 외국 정부와 은행이 차관을 심사하는 작업은 까다로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정유고장을 만들고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해야 차관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선산업과는 달리 정유산업은 국내에서 석유 제품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유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석유화학 분야에서 정유산업에 처음으로 진입한 한국이 정유공장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또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정유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정유공장은 대형 장치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안정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정유산업과 석유화학단지에서의 폭발 사고는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유공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반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유를 수입하기 위한 대형 유조선이 한 척도 없었던 것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유조선을 빌려서 운항한다고 하더라도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조선에서 지상으로 원유를 옮기는 시설과 원유를 지상에 저장하는 유류 저장고도 필요합니다. 정유 공장을 만들어도 기술적,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원유의 도입과 관련된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면 정유 공장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국내 수요가 충분하다고 해도 차관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외국 회사와의 합작이었습니다. 합작의 조건은 외국 회사가 차관을 제공하고 정유 공장의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유 시장을 외국 회사에게 주고 정유 공장을 짓고 운영하게 하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정부의 외국 회사와의 합작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운영되자 석유 제품의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석유 제품의 국내 자급이 이루어지자 산업의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화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대한석유공사는 결국 국내 기업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SK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석유공사의 1962년 설립 당시의 자금은 6억 2,500만 원이고 1963년에는 25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설립되었지만 정유공장을 짓는 것은 외국 석유회사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 기술, 원유 조달 모든 분야에 외국 회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963년 걸프사는 대한석유공사로부터 25%의 지분 참여를 승낙받고 건설 자금으로서 500만 달러의 직접 투자와 2천만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약속하고 정유공장 건설과 운영에 참여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1억 달러였습니다. 걸프의 한국 진출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걸프는 한국 기업에 진출한 최초의 거대 외국 자본이 됩니다. SK에너지의 성장은 정유공장이 없었던 시점부터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인 비교를 위해 기준이 되는 수치를 찾아본다면 석유 제품의 가격이 한국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하락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공장이 건설되기 전인 1949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월급이 5만 원이었는데 석유 한 드럼의 가격이 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한국 대통령의 월급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석유 한 드럼 200리터인데 이걸 리터당 1,000원이라고 한다면 1만 원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월급 높았던 석유 한 드럼 가격이 대통령 월급의 1분의 1 수준으로 것입니다. 매출액 비교는 지난번에 많이 했기에 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석유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